첫 번째, 스포츠의 의미와 특성 단원입니다. 스포츠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스포츠의 어원입니다. 라틴어인 데스포르타레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오락, 위한 즐거움이란 뜻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은 프랑스어 데스포르트, 그 의미는 자기가 해야 할 고단한 일에서 마음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힘들고 지친 마음을 스포츠를 통해서 위로받고 즐거움을 찾고자 하는 프랑스 단어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영어 스포츠에서 최근에는 이제 스포츠로 바뀌게 되면서 전 세계에서 스포츠라는 단어로 현재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놀이게임 스포츠의 관계를 좀 살펴볼 건데 순서대로 이렇게 발전이 됐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놀이는 즐거움을 얻기 위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으로서 그 규칙이 일시적이고 굉장히 비형식적이죠. 우리 뭐 엄마 놀이, 아빠 놀이, 의사 놀이 이런 걸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번 역할이 바뀌고 규칙도 바뀌죠. 두 번째로 이제 나온 것이 이제 게임인데 이 놀이에서 좀 더 체계적이고 나름의 규칙을 갖고 어떤 승부를 겨루는 경쟁 활동을 바로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놀이와 스포츠의 어떤 교량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죠. 스포츠는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특성에 더하여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고 어떤 명문화됨으로써 굉장히 체계적으로 마련된 하나의 문화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근대 스포츠의 특성인데 교과서에는 이렇게 7가지 특성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세속화는 과거 고대 그리스 아테네 올림픽에서는 신들에게 바친 행사가 바로 올림픽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의미는 어떤 올림픽이 경제적 보상이나 개인의 명예, 선수의 명예를 추구하는 어떤 세속적인 걸로 조금 많이 바뀌게 되었죠. 두 번째로 평등입니다. 현재 올림픽은 남녀노소, 장애인, 패럴림픽을 포함해서 모두가 참여하는 어떤 스포츠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그리스 올림픽에서는 시민이라고 불리는 성인 남자들만 올림픽에 참여하였고 그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그들뿐이었습니다. 여자들은 참여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람도 금지됐었죠. 자, 세 번째로 전문화입니다. 근대 스포츠에서는 다양한 과학기술이 발전을 하고 그리고 프로가 진행이 되면서 굉장히 전문성 향상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합리화는 과거의 금기와 전통에 의해서 어떤 경기 규칙이나 경기의 흐름, 진행 흐름이 규제되었지만 현재는 어떤 합리적으로 만들어진 객관적인 규칙에 의하여 경기가 진행되고 제한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관료 조직화인데 이제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조직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수량화입니다. 이제 계측이 가능한 다양한 기술들 그리고 도구들이 생김으로써 그 결과를 계량하고 측정하고 할 수 있게 되었죠. 자, 마지막으로 기록의 지향인데 기록 자체에 의미를 두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서로 경쟁함으로써 새로운 기록, 신기록을 세우기 위함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은 스포츠의 역할과 특성입니다. 14일 15페이지고 간단하게 몇 개만 좀 써보았습니다. 고대 올림픽이라고 함은 우리 아테네 올림픽을 말하고요. 고대 아테네에 실시했던 올림픽. 그 다음에 이후에 1500년 동안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제 로마 시대와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스포츠가 이제 좀 쇠약해졌죠. 그러다가 이제 프랑스의 쿠베르탱의 노력으로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1894년에 파리의 소르본 대학에서 개최가 결정되었고 그 이제 담당하는 주요 각국의 대표 그리고 올림픽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집단 구성원들이 모여서 우리 올림픽을 다시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파리의 소르본 대학에서 모여서 결정을 했고요. 그다음 2년 후인 1896년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1회 대회가 열립니다. 고대 올림픽을 어떤 기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아테네에서 근대 올림픽의 1회도 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그럼 처음으로 금메달을 딴 올림픽은 바로 베를린 올림픽의 송기정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아쉽게도 일장기를 가슴에 이렇게 달고 대표로서 참여를 했는데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 신문사에서 그 일장기를 지우고 이제 신문을 낸 어떤 역사적인 사건도 있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럼 주권국가로서 처음 참가한 대회는 바로 14회 런던 올림픽 경기대회에서부터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참여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스포츠의 역할인데 20에서 21페이지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우선 스포츠가 우리한테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살펴볼 거예요. 총 4가지로 교과서에서 구분을 해놨는데 첫 번째 바로 사회적 역할입니다. 올림픽을 한번 생각해보면 올림픽이 한번 치러지면 국제 행사를 통해서 올림픽이라는 행사를 통해서 자국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한 다양한 기획 행사를 또 진행을 해요. 단지 올림픽은 그 올림픽이 열린다고 해서 월드컵이 열린다고 해서 축구만 하고 올림픽의 어떤 종목에 대한 경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뭐 기능 대회 그리고 문화 체험 이런 다양한 것들을 많이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자국의 우수성을 좀 알리는 어떤 기회를 국제 행사를 통해서 엿볼 수 있죠. 두 번째가 바로 홍보 효과입니다. 올림픽 하기 전에는 사실 평창이라는 도시가 어딘지도 잘 모르는 전 세계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동계 평창 올림픽을 실시함으로써 평창이라는 곳이 있구나 라는 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전 세계적으로 많은 홍보 효과를 노릴 수 있었겠죠. 문화 전파입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국제 행사를 치르게 되면 그 나라의 전통 문화를 보통 뭐 개회식, 폐회식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 많은 매스컴이 이제 취재를 함으로써 그 나라의 문화를 알리기도 하고요. 국가 교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에 집중된 컨텐츠를 가지고 다양한 국가의 사람이 모여서 서로 간의 교류, 기술 향상 뿐만 아니라 어떤 올림픽을 개최하고 치르는 국가의 선진 기술을 다양한 국가에서 습득할 수 있는 기회 등이 열릴 수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의 결과로 바로 개최지는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고 그 가치가, 국가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두 번째 외교적 역할입니다. 스포츠는 외교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국제 승인, 공식적으로 이제 외교관계에 성립되지 않은 국가뿐만 아니라 어떤 국가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국가 등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한 국가 간 혹은 그 국가에게 어떤 스포츠 행사를 참여하거나 스포츠를 통해서 국가 간 교류가 이루어질 시 하나의 국가로서 인정받게 되고 국가 간의 외교 관계가 이제 시작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교량 역할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 국가 우호 관계 형성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핑퐁 외교, 핑퐁 외교, 탁구를 통해서 중국과 미국이 교류를 시작했고 우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는 과거에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평화 유지. 고대 올림픽, 아테네 올림픽에서도 이 올림픽 기간에는 전쟁을 금지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 올림픽은 하나의 전 세계인의 축제이기 때문에 평화를 상징하는 어떤 스포츠의 하나의 외교적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경제적 역할입니다. 스포츠가 하는 경제적 역할. 예를 들어 보면 우리나라 서울올림픽을 개최하고 성공리에 치르면서 약 30만 개의 취업 자리가 창출이 됐다
하고, 당연히 우리나라가 이제 후진국, 약간 개발도상국의 이미지를 벗어나서 우리나라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다라는 걸 국제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그렇게 됨으로써 많은 외국 투자자들, 자본, 그리고 세계가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2002 월드컵을 성공리에 치르면서 IMF 쇼크를, 그 상처를 딛고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했다라고도 전문가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국민 소득이 증가하고 고용이 창출이 되며 어떤 도로나 건물들 등의 관련 시설들이 세워지고 해외에서 인적 물적 자본이 많이 유입이 되겠죠. 그럼으로써 사업과 투자 기회의 확대가 촉진됩니다. 현재 가장 많은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게 바로 사실 국가의 어떤 홍보와 그리고 뭐 방송 중계권료, 어마어마한 수입을 창출한다고 합니다. 시드니 올림픽 때는 약 63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해냈고 1992년에 있었던 바르셀로나 올림픽은 약 250억 달러, 우리나라로 2조 5천억이죠. 의 경제적 효과를 냈다고 합니다. 뭐 부정적 효과라고 써져 있긴 한데 사실 뭐 스포츠가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은 뭐 크게 발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교과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는 말이 뭐냐면 밤새 이제 스포츠 경기를 보았을 경우 다음날 지장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글이 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치적 역할입니다. 스포츠가 단지 스포츠에서 끝이 아닌 어떤 정치적인 성격을 많이 내포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가 정치적 지위 강화입니다. 스포츠 행사를 통해서 개최지의 영향력을 강화하거나 어떤 정치적인 이미지를 다시 만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제 스포츠가 이용되었죠. 가장 이거를 잘 써먹었던 나라가 바로 어떤 소련과 옛날에 동독 등 이제 공산주의 국가에서 스포츠를 굉장히 서포팅을 많이 했어요. 그럼으로써 그것이 만약 국가의 어떤 힘, 파워, 경쟁력이라고 보고 자본주의보다 공산주의가 훨씬 더 좋은 체제이다라는 어떤 정치적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스포츠를 사용했죠. 두 번째, 국제적인 지위 향상입니다. 우리나라 뭐 서울올림픽 그리고 뭐 2002 월드컵을 치르면서 전 세계 우리나라 많이 홍보가 됐고 당연히 국제적인 지위 향상이 되었죠. 마지막으로 이제 항의인데 정치적인 대립이나 불만을 표명하는 기회의 장이 되기도 하고 어떤 정치적 무대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스포츠의 장이. 그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예전에 1980년 그 당시 소련의 모스크바에서 실시한 올림픽에 자본주의 국가가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보이콧을 선언했는데 이제 구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것에 대한 어떤 항의의 표시였죠. 그리고 또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1968년 멕시코 올림픽에서 그 인종차별의 어떤 항의의 표시로 무대 시상식에, 메달 시상식에 올라서 흑인 선수가 검은 장갑을 끼고 오른손을 번쩍 드는 어떤 그런 제스처를 취해서 인종차별에 대한 항의 표시를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단지 즐기고 가까이서 향유할 수 있는 스포츠라는 것이 국가적으로, 국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고 또 이러한 국가에서 스포츠를 어떤 식으로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는데 지금까지 살펴본 이런 것들을
암기하기 시작하면 사실 잘 이해가 안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 어떤 스포츠가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것들을 간단하게나마 구분할 수 있으면 시험 문제 푸는데도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보면 겹쳐서 비슷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너무 헷갈려 하지 마시고,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